네, 특집으로 마련한 NCS 활용 가이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선 본격적으로 NCS를 함께 준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 준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말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 NCS 일단 우리가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 NCS의 채용 순서는 일단 처음에 공고문 읽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공고문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고문 읽기,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서류가 이제 우리가 알던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경력기술서나 경험기술서 이런 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어떤 서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NCS 기초능력검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적성검사 비슷한 건데 조금 더 진화된 형태, 상황 판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첨가된 형태의 NCS 기초능력검사 단계 다음에 이제 직무능력 중심의 어떤 면접, 그래서 상황 면접이라든가 롤플레잉 면접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그 중에 이제 그 2부에서는 그 공고문 읽기와 서류 평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오늘 다 못하니까 다음 주에 실제로 이제 기초능력 검사를 보는 것과 그다음에 면접을 하는 것에서 취준생들이 정말 준비해야 되는 그 실제적인 단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체 채용 순서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채용 공고문과 또 서류 평가에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채용 공고문 읽기. 이거야말로 도찐개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채용 공고문이 뭐 이렇게 다를 게 뭐가 있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계 기업의 채용 공고문 형식대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외국계 기업의 경우 같은 게 보면은 원하는 이제 직무가 명시가 되면 실제로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공고를 보면 뭐 창의와 열정을 가진 인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다 그냥 비슷비슷해요. 네.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이런 네. 식의 공고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NCS를 기반으로 하는 채용 공고문이 게시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가 명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조금 구체적인 샘플을 좀 사례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보시죠. 제가 저 기자님 말씀하신 거 좀 덧대자면 네네.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인사, 재무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니면 뭐 사무직군, 기술직군 이렇게 뭐 공공명 네네. 이렇게. 그렇게 예. 나왔었는데 그 지금 샘플을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구체적인 직무 수행 내용 예를 들자면 뭐 데이터 관리, 뭐 사무 자동화 관리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 필요 지식은 업무 처리 관련된 뭐 개념도 이해해야 되고 절차도 알고 있어야 되고 뭐 필요 기술 같은 경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 특징 및 분석에 관련된 것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뭐 태도도 되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사무 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대고객 서비스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 지향적인 의지 부분들도 여기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또 마지막에 이제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업무와 연관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중요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차이가 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 공고문이 조금 더 정확해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조금은 복잡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공지를 읽는 사람이 이제 지원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제 관심 직무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이 공고문 읽었을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난독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은 이제 공고문을 딱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 이게 뭐지라고 용어가 헷갈리면 자기가 좀 찾아보고 그 단어를 서치해보고 사실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에게 이걸 같이 보면서 이건 어떤 일인가요? 라고 물으면서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용 공고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역시나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계속 이 직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NCS는 직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정말로 직무에 대한 이제 이해와 실제 그 능력을 쌓고 있느냐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적인 예를 들면 자기가 단순하게 나는 회계 업무 해야지 막 이런 학생이 공고문을 딱 봤는데 도전 프로그램 가능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도전이 뭐지? 이건 뭐 하는 거지? 어디 가서 배워야 되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고민을 하는 중이라면은 그 직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다른 직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요. 양기종 교수님께서도 포인트를 잡아주실까요? 네, 채용 공고문 자체로 보면 포인트가 되는 것은 평가 요소가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점이 네. 가장 차이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지원자의 어떤 능력 단위의 요소에 대한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다음에 뭐 지식, 스킬, 태도 같은 평가를 위한 근거들이 이제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 공고문을 분석할 때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걸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지원함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강점들을 공공기업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이제 어떤 기업의 어떤 직무에 다시 이제 설정해야 될지 포커스를 다시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채용 평가의 근거를 보여줘야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전 능력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시안 대표님께서는 이 채용 공고문의 포인트를 뭐라고 보세요? 예,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늘 그렇듯이 다르게 보는데요. 새로운 시각. 예, 이 채용 공고문의 포인트는요. 내용이라기보다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해져 있어요. 적어도 자기 기업에서 채용을 하기 전에 이 공지문은 6개월에서 1년 전에는 공고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대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한 달 있다가 그건데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 가령 이 직무를 뽑을지 안 뽑을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갑자기 뭐 기획 0명, 뭐 회계 0명 이런 식으로 나버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채용 6개월 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 하반기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내년부터 이게 지켜질 건데요. 6개월 전에 아까처럼 정확하게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공고문이 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상민 기자가 아까 더존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더존 프로그램 가능자 근데 이게 6개월에서 1년 전에 났단 말이죠. 네. 그럼 나는 좀 몰라요. 하지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더존 프로그램이 뭔지 찾아보니까 사실 이거는 그 중소기업 회계관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공짜 교육도 시켜줘요. 그 동영상으로. 그럼 내가 찾아보고 이거 보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6개월, 1년간의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럼 기업에서는 회계학과 나왔다고 딱 뽑아봤는데 더존 프로그램을 못해요. 그러면 다시 가르쳐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미 내가 1년 전에 공고를 해가지고 이걸 좀 배워와라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배워와가지고 딱 하면 바로 이제 실무에 응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리 공고문을 좀 올려주는 것이 서로 지원자도 그러면 여기는 뭐 더존 프로그램이니까 영어 900점 말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고 더존을 내가 배워야겠구나라고 해서 준비할 게 분명해지고 그 회사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 뽑을 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단순 공고에 그쳤다면 이제는 취업 준비생들이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이 NCS를 통한 채용 공고문의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변화 같고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서류 작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류 작성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크게 한 3가지의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직무 수행 시 필요한 능력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무엇을 배우고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이 직무 수행에 관련돼서 본인만의 유니크한 어떤 능력을 개발했는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자면 뭐 산업과 산업을 연결시키는 어떤 사고적인 부분,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산업 기반인 거죠. 디지털 산업에 대한 어떤 융합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떤 그 대안적인 아이디어 제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산업과 기업이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내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이런 대안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조금 어려워진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공공기업 채용에서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콕 집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서류 전형에 있어가지고 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이래저래 평가 요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관련된 자격증의 배점도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또 외국어 성적도 이제 그 숫자로 수치로 딱 나오게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직무 기반 지원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직무 능력 기반 지원서가 결국은 서류 통과에 어떤 키를 쥐고 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직무 관련으로 이렇게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하면 아무리 외국어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 탈락을 하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기소개서 말고도 또 써야 할 것들이 아까 보니까 얼핏 몇 개가 더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많이 이제 채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부가적으로 이제 경력 기술서하고 경험 기술서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경험 기술서와 네네. 경력 기술서.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먼저 경력 기술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것도 직무하고 직관 완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네. 그 직접적인 현장에서 직무 관련된 걸 수행을 한다든지 또 프로젝트에 참여한 내용을 기준으로 본인의 어떤 참여도 그다음에
그 디테일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직무 단위의 일들, 그다음에 중요도, 결과, 그다음에 어떤 내가 개선안을 냈다. 이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제 기재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게 경력. 네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경험 기술서는 사실 뭐 경험과 경력을 구분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학생들 그 신입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경험 기술서라고 이렇게 봐지는 부분들은 직접적인 직무의 어떤 경험 수행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직무 수행 기초 능력에 대한 부분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 스토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리더를 했다, 팀워크를 발휘했다, 없던 조직을 내가 만들어봤다. 이런 것들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약간 뭐 추상적으로 설명하자면 뭐 도전이나 열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게 과거의 자기소개서는 뭐 성장 배경도 나오고 등등등 많은 요소들이 나오는데 네. 이게 분명한 거는 경력 기술서를 기반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직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뭐 성과 이야기, 직접적으로 내가 그 직무 업무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그걸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이런 태도들이 되게 중요하더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험과 경력이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네, 있고요. 그 좀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사실 샘플 예시에서 써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경험은 그거 네가 한 일, 뭐 경력은 했는지. 네가 해서 돈 번 일. 아. 이게 돈이 되는 그런 정식 취직을 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력이라고 인정을 해주고요. 예. 경험은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경험은 많을지 모르나 네. 경력은 또 의외로 없는 학생들 많거든요. 네. 어떻게 작성해야 되죠? 이게 아까 그 나왔던 후라는 이슈 기억하시죠? 이슈 중에서? 네, 예.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앞으로 한 2, 3년간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거는 이걸 다 좀 알고 있는 상황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력 기술서에 맞는 경력을 갖고 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채용 담당자가 어그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것에 맞춰서 직무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세워지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한 3년 정도 있다가는 경력 기술서엔 정확하게 경력이 되는 가령 아니 그러면 실습도 해보고 인턴도 해봐야지 이걸 하고 싶으면 이런 것도 안 해오고 너는 어떤 준비를 한 거니? 가 돼버릴 수 있는 게 3년 있다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뭐 아르바이트 한 거라도 잘 이렇게 내가 경험적으로 좀 풀어내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맞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허용이 되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희가 경력과 경험을 조금이라도 구분해가지고 쓰시면 지금은 좀 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실제 지금 우리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분들 중에 NCS에서 요구하는 경력 기술서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는 학생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단위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여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관여를 했고 이게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인식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진짜 실제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10%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생각보다 숫자 크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험 기술서와 경력 기술서가 좀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직접적인 그 직무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네. 자기가 활동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기반해서 이제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서 필요한 능력들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뭐 그 조직화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화나 뭐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라든지 리더로서 활동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어떤 행동적인 성과, 또 사고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개념화돼서 탑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문제 해결적 사고라든지 행동 방식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근거로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각각의 차이를 또 그 안에서 살려야 되겠군요. 이상미 기자께서는 두 개의 차이를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네. 당분간 이게 좀 많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안은. 네. 예. 왜냐하면 신입의 경우에 이제 학생을 졸업하고 바로 지원을 하는 건데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요즘은 인턴을 하려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그쵸.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그냥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을 좀 서술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기업도 이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이제 둘 중에서 이제 경험 기술서 쪽으로 좀 이것만 좀 요구하는 기업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그동안 나 기똥차게 잘 써왔는데 이제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라고 좀
좀 질문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금 스타일을 바꾸면 좋을까요? 자기소개서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형태는 아니고요. 네네. 기존에 했던 질문들도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틀림 나오는데 이제 변화는 그중에 비율적으로 봤을 때 직무와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역시나 직무와 관련된. 네. 예.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예요. 최근 5년 동안 뭐 수행한 직무 중에 최상의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한 경험을 쓰세요. 아니면 직무 수행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발휘한 경험을 쓰세요. 그리고 뭐 입사 관련 후에 직무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와서 발휘할 것인가를 쓰세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 하나하나에 직무, 역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자소서의 어떤 변화? 네, 앞서 뭐 어떤 저희가 분석하는 내용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성취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그게 관련해서 지식적인 부분과 교육을 어떤 걸 받았는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미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컨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모바일 시장이 되게 뜨겁습니다. 한 70% 이상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바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유통에서의 어떤 물류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이냐, 그런 아이디어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확실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세 분께 좀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 NCS는 그러면은 경력이 많은 사람, 경력직에게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경력이나 경험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제 좀 불리한 요소로서 이제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직무를 여러 개를 이렇게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내가 원래 메인으로 하던 거 있다가 이 공고를 떠서 한번 쉽게 전환을 해보려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죠. 맞지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되게 힘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력과 경험의 구분이 좀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을 약간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서 응용하는 측면으로 좀 제시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이제 우리가 논리성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사실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사고력이 많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보완이 될 수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신입 공채랑 경력직 공채랑 다르긴 하지만 경력직들에게 NCS 채용이 익숙하고 더 유리한 것만은 사실이 있겠네요. 저희 그 직무를 경력직이랑 뗄 수 없는 단어죠, 이거는. 그쵸. 근데 아시겠지만 채용 자체가 신입이랑 경력직이랑 루트 자체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신입이랑 경력직이랑 이렇게 막 경쟁을 한다는 구도로 보시면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채용에서의 비율이 경력직을 점점 더 선호하는 비율은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시안 대표님께서는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신입 공채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신입과 경력이 이렇게 서로 다른 루트라는 건 동의하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NCS가 바람직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갈 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경력직 우대로 갈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 외국계 기업이나 그런 것도 그 다음 단계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와인잔 구조라고 해서 대기업 위주의 이런 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NCS가 잘만 정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학교 교육에서 가령 3, 4학년 때는 실습 위주. 근데 산업공학에서 그 구조를 배우면 플래닝하는 걸 배우면 실제 공장 가가지고 그 실습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네. 그 간호학과 학생이 3, 4학년 되면 병원 가서 실습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면은 일단 그런 중소기업에 나갈 수 있잖아요. 산업과 같이 그 교육의 변화, 그다음에 산업의 변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인재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 탄탄해지는 구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3년 정도 한 사람 중에 대기업에서 경력직을 뽑는 그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 3단계 프로세스가 딱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력직 구조라는 게 우리가 신입이 경력직의 구조가 안 맞는 게 아니라는 개념이 아니라 신입 자체가 그렇게 학교와 산업에서 탄탄하게 배움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신입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력직이나 신입이라는 구분이 사실 무의미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신입 공채들이 신입 공채 준비하는 분들이 인턴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는 그 인턴이 좀 반드시 그 어떤 필요성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NCS 채용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채용 과정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어떤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면서 특집 NCS 활용 가이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거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특별한 NCS 활용 가이드를 전해드릴 텐데 다음 주 이 시간에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일단 네. 이 다음 단계 가면 기초능력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활용한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다음 주에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공공기업을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네. 학생들이 정말 나는 뭐가 궁금한가를 직접 그 Q&A처럼 이렇게 질문해보고 거기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좋습니다. 실제 학생들의 궁금증을 여러분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 역시나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집 NCS 활용 가이드 오늘 아주 소중한 정보 전해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